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우리 모두는 자존감을 붙잡으며 살아간다 입니다. 김유은 지음, 좋은북수 출판사에서 파는 책입니다.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아갈 당신을 위해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유난히 버거움으로 물든 하루를 지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막막한 기분에 누군가에게 기대어 쉬고 싶을지도 모르겠고요. 문득 자신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나는 아니라고 답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전에도 강했고 지금도 강합니다. 여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느라 애썼던 시간과 그만두고 싶었던 것들을 버텨냈던 순간들은 강인한 당신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잠시 발걸음이 무겁다면 이곳에서 조금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노라고 하소연해도 되고 다시 걸어갈 길이 막막하다고 투정 부려도 괜찮습니다. 하루쯤은 어린아이처럼 조금은 어리광 부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까지 줄곧 걸어온 당신의 모든 발자국은 참 멋졌습니다. 후회로 물든 발자국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실린 발자국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니까요. 다시 나아갈 당신을 위해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유.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재수하느라,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하느라, 작가가 되겠다고 준비하느라 또래 친구들과 조금 다른 템포로 살게 된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게 늘 어려웠다. 어느덧 아이 엄마가 된 후배도 있었고, 파혼을 한 친구도 있었고, 이혼을 한 친구도 있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녀들의 한숨의 깊이를 감히 다 헤아린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마 힘들 것이고 아플 것이라는 것만 짐작했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주는 게 전부였다. 육아의 힘듦도, 약혼남의 불륜도, 남편의 폭력적인 주사도 내 몇 마디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살아보지 않은 삶이었고 각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 또한 너무 달라서 타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이해한다는 말을 건네고 또 다 이해한다는 누군가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아기가 없는 거시기 담긴 말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무너질 것처럼 서러운 심정을 아무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꽤 슬픈 일이다. 절반의 진심뿐이더라도 아린 마음의 조각을 토닥여주는 살가운 손길이 따뜻함을 주곤 한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또 서로에게 위로받으면서 살아간다. 작은 몇 마디의 말이 가만히 들어주는 따뜻함이 지친 마음을 도닥거리기에는 충분하기에
나아감이 버겁더라도 이만큼만 더 가면 도착할 줄 알았던 목적지가 덜컥 저만큼 멀어져 버리는 상황이 찾아온다. 종종 걸음으로 쉬지도 못하고 오늘아 지쳐버린 마음이 서글퍼지곤 한다. 언제 저기까지 다시 걸어가야 하나 문득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내 포기해버리고 싶은 막막함이 오더라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나아감이 버겁더라도 분명한 점은 그 목표까지 결국은 걸어낼 것이라는 점이다. 가는 동안에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고, 더 성장한 당신은 담대하게 목표 지점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는다. 포기할 것 없고 무너질 것 없다. 이겨내고 그렇게 다시 행복해질 당신이다. 모두가 행복할 자격이 있듯이 힘들다는 한숨 한번 쉬기에도 망설여지곤 한다. 자신에게 힘든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괜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이내 하고 싶었던 하소연들도 꾹 눌러 삼켜내린다. 답답한 마음은 언제부턴가 익숙함이 되었다. 모두에게 행복할 자격이 있듯 마음이 버거운 순간에는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 먹먹한 감정들은 머금고 있으면 계속해서 커지기만 할 뿐이다. 뱉어내야 당신의 무거운 가슴 어디쯤이 가벼워질 수가 있다.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달팠는지 다 안다. 아마 강한 척하느라 무표정을 짓는 게 더 익숙해졌을 당신은 있는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어도 괜찮다. 조금 더 웃을 수 있게. 실망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덜컥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기쁨에 가벼워지지 말자고 다잡아도 금세 풀어져 버리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쉽게 움직이고 금방 굳었다가도 풀어지는 게 감정의 모양이라서 그럴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말랑거리는 마음을 굳이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애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작은 실수에 실망하는 것도, 소소한 기쁨에 들뜨는 기쁨도 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덤덤하게 기쁨도 실망도 다 숨기면서 살아가기에는 생각보다 부드러운 세상이다.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면 된다. 사소한 일에 너무 오래 기죽어 있지 않고, 좋은 일에 너무 크게 자만하지만 말고 조금 더 웃으면서 그렇게. 다시 일어날 때 누구나 시간은 필요해. 원하는 목표가 희미해졌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까지 희미해진 것은 아니다.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이 만들어낸 절망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결말은 아니다. 한없이 다정한 세상이었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난히 냉정하게 다가온다. 하려고 했던 일이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내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무심하도록 철저한 남이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한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찾아오는 불행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끔 버거울 때는 후련할 때까지 울어도 좋고, 맨정신으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술 몇 잔에 기대어도 좋다. 힘들 테고 어려울 테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이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과 대항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삶이 차가워졌다는 것은 곧 따뜻해진다는 뜻이다. 멈추지 않고 주저앉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온기가 찾아오는 법이다. 왜 이렇게 세상이 자신에게만 무심한 것이냐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일부러 찾아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 순간이 유난히 이 일이 안 풀리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덜 노력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다. 젊음을 바쳤던 시험에서 떨어지고,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동생은 아직 어리기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 무너짐은 순식간이었고, 그것을 되돌리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었고, 나의 모자람을 탓하기도 했었다. 그럴수록 작아지는 것은 나뿐이었다.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훌훌 털고 일어날 수는 없었다. 다시 무언가를 위해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 그래도 일어났고 다음 발자국을 용감하게 걸어가 볼 수 있었다. 아마 누구나 인생의 시련을 겪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의 탓도 아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인을 찾아 과거를 곱씹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유감스럽게도 잠깐 머무른 시련에게 너무 오래 좌절만 하지 않으면 된다. 넘어진 후에 일어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다친 상처를 바를 약도 필요하고 마음을 다독일 위로도 있어야 한다. 마음이 시린 지금이라면 당신은 실컷 울고 웃으며 쉬어야 하는 때이다. 쉽게 놓이지 않는 미련 때문에 주춤한다면 낮에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본 적이 있다. 맑게 푸르른 하늘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하얀색의 달을 물끄러미 한참을 바라보았다. 왜 벌써 나온 것인지 혹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인지 생각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일들이 많아서 크나큰 미련을 머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더 노력했더라면 같은 생각들을 하염없이 떠올리게 된다. 마음껏 상상하고 좌절한다.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은 왜 그리도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지 싶어서 의기소침해진다. 방송사 교양국에서 PD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검정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그녀지만 몇 년 전에는 화려한 염색을 일삼는 인디밴드 가수였었다. 노래를 좋아하고 또 그만큼 잘했다. 내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귓가에 맴도는 그녀 특유의 목소리가 예뻤다. 기타 연주도 잘했고 피아노로 작곡도 할 줄 아는 그녀였다. 언젠가는 TV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그녀가 은발의 머리에서 짙은 갈색의 머리로 염색을 하고 나타났다. 취업을 하기로 했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그 당시 나도 취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교수님이 말해주던 내용이 전부였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유감스럽게도 없었다. 모르는 사람끼리 머리를 합치면 뭔가 도움될지도 모른다면서 카페에서 우리끼리 거창한 계획표를 세우기도 했었다. 그녀는 언론고시 합격을 위해, 나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을 위해 작은 탁자에서 서로의 건승을 빌었다. 그녀는 참 똑똑한 여자였다. 언제 혼자서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를 부르면서도 학점이 좋았다. 맨날 노는 것 같았는데 늘 목표하는 것은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로 언론고시에 합격을 했다. 모의 면접을 해보기도 했다. 나는 항상 면접관 역할이었고 그녀는 지금껏 본 적 없었던 차분하고 진중한 지원자였다.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녀였다. 내가 옆에서 지켜봤던 모습으로는 방송국 PD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열의를 가지고 준비했었다. 큰 방송사에 그녀는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잘했다는 말로도 부족해서 몇 번을 끌어안고 다시 부둥켜 안았다. 취업 직화를 위해 근사한 요리를 먹어보자고 이탈리아 음식점으로 갔다. 파스타와 피자를 시키고 기다리면서 그녀가 대뜸 말했다. 나는 방송국에 PD 말고 출연자로 가고 싶었는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그녀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나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조금 더 노래를 부르고 나름 가수가 되어보겠다고 4시간 투자하고 싶었는데 취업해야 하더라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달이 용돈 받아서 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나는 아빠가 곧 정년퇴직이시기도 하고 내가 버려야지. 그런 그녀에게 얼마나 멋있는지 말했다. 나보다 더 어른스럽고 똑똑한 네가 내 친구라 자랑스럽다며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그 이후로 그녀는 취미로라도 보컬은 하지 않았고 음악을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오랜만에 그녀를 만났다. 우리가 만났을 즈음이 유난히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육수 속보 때문에 영혼까지 피곤한 상태처럼 보였다. 제법 방송사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 보여서 나는 그녀에게 근사한 커리어우먼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더니 음악을 그만두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며 한숨 쉬었다. 그때 같이 음악을 했던 그녀의 친구가 데뷔하기도 했고 대형 소속사의 작곡가로 입사를 하기도 했다며 말했다. 자신도 그때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꽤 괜찮은 음악을 만들면서 지내고 있지 않겠느냐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은 그냥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아픈 상황이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지 모르는 미래를 놓친 기분일 거라고 감히 축축했다. 쉽게 놓이지 않는 미련은 그만큼 무겁고 크기 때문이다. 아쉬움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은 이루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다. 이미 지나와버린 일이니까 그만 신경 쓰라는 말은 조금 슬플 것 같다. 절절했던 만큼 자주 떠오를 것이고 완전히 잊혀지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가끔 생각나고 문득 서글퍼지더라도 조금은 담담하게 넘기는 법을 익혀나가면 좋겠다.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 조금 더 빠른 길을 가기 위해 놓아야 했던 것들 때문에 오래 슬퍼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당신의 선택은 괜찮은 선택이었고 지금도 잘 살아내고 있으니 여리고 착한 사람에게 한때 하고 싶었던 것도 곁에 있었던 것도 다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헤어짐에 눈물 흘리지 않고 길고 무거운 한숨 한 번에 삼켜내는 법을 익히면서 우리는 어른이 된다. 어린 시절의 어리광은 숨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의연하게 넘긴다는 말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담겨 있는지, 괜찮다는 웃음에 무거운 걱정이 어느 정도로 깊게 녹아 있는지 알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누군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찮은 척 표정 짓는 것에 능숙해진 배려를 안다. 여리고 착한 사람아, 미련하게 혼자서 한숨 한 번에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힘듦이 있다면 다 털어놓아도 괜찮다.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저곳 멍이 들어버린 마음을 버텨내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내 단점을 인정할 때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멍이 내 다리 곳곳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 남편이 가끔 이건 어디서 다친 것이냐고 걱정할 때가 있는데 나도 도무지 어디서 부딪힌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마 거실에서 소파 테이블에도 몇 번 부딪혔을 것이고 작업실 방 책상 서랍에다가도 오다 가다 정강이 부근에 멍이 생겼을 것이다. 덤벙거리고 무디고 한 가지에 몰두하면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전부터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고등학생 때 전국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던 수료 영역 시험지였는데 실수로 2점짜리 문제를 틀렸다. 98점인 성적표를 가져가 엄마 아빠 속을 애타게 만들곤 했다. 반복해서 확인해보기도 하고
메모를 자주 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노력했었다. 유감스럽게도 실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상하게 몇 번을 확인해도 실수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다. 여전히 나는 종종 실수한다. 대신에 의연하게 그 다음을 대처할 수 있는 침착함이 생겼다는 것만 달라졌다. 원고를 쓰고 있거나 일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이 했던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하는 일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저절로 뇌에서 밖으로 뱉어버리는 것이다. 엄마는 내가 남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남이 퇴근하고 어디를 가기로 했다는 계획이나 자신의 남자친구와 주말에 어디를 가기로 했다는 타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나에게 했던 말을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멋쩍게 웃으며 넘기곤 한다. 일의 경중을 따지면서 행하는 게 더 편한 나에게 가벼운 농담까지 기억하는 것은 아직도 버거운 일이다. 부족한 점이 여러 개이지만 이런 내가 밉다거나 싫지가 않다.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나 역시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단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지나 내 단점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게 되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강박에서 벗어난 느낌이었다. 대단한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정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라면 굳이 자신을 크게 질책할 일도 아니었다. 중요한 일에 무엇보다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느라 다른 것을 놓치게 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다이어리에 빽빽하게 적어놓은 계획과 다짐대로 살지 않고 조금은 말랑하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완벽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다. 완벽주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행동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수행 기준을 매우 높이 잡는 경향이라고 적혀 있다.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기준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삶은 늘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함을 이뤄내기란 모두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보폭을 확신으로 길게 만들어주는 게 삶의 효율로 다가온다. 아마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불완전할 것이다. 그 불완전함을 만들어내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 아니라면 그냥 편안하게 넘겨도 된다. 완전하지 못한 모습 자체가 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작은 결함도 없는 사람이라서 존재의 소중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도 귀중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꺼지지 않았을 불씨. 내 안에 어린 날의 패기가 남아있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일단 부딪혀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의기양양한 나는 저 어딘가로 사라진 기분이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늘어나서 열정이라고 불리던 불꽃 같은 건 사라진 것 같다. 시작해도 괜찮을지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주저하고 다시 해봐도 될지 몇 걸음을 걷다가도 멈칫하게 된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지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막고 서 있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괜찮고 늦어버린 건 없다.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주춤거리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끝이 나는 일은 없다. 늦게 시작했어도 시작했다는 것이 먼저다. 지금 시작했기에 벌써 이만큼이나 올 수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여전히 당신의 가슴 한쪽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당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장 맛있는 커피 한 잔. 에스프레소 기계로 커피를 추출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원두 가루가 기계에 머무는 시간을 가장 신경 써야 한다. 적절한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의 원두에서 커피가 추출되어야 한다. 너무 빨리 나오면 싱거워지고 너무 느리게 나오면 쓴 에스프레소가 나오게 된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나 다 겪어가야 하는 적당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과하게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이고 여유를 부리면서 심하게 느긋하게 걸었다가는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적당한 시간의 기준은 지금 당신의 속도 그대로이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만의 속도가 자신에게 딱 맞는 적당함이다. 남과 비교하면서 급히 가려 하지 말고 뒤따라오는 누군가를 보면서 만족할 필요도 없다. 지금처럼 자신만의 온도와 시간으로 당신의 가장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리면 된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면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기 마련이고 다시 그 선택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곤 한다. 무엇을 택하고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게 삶의 형태이기도 하다.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면 결국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 한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놓아야 했던 것이나 포기해야 했던 것에 대해서 오래 앓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놓쳤다 생각했던 기회가 또 한 번 생길지도 모른다. 예상할 수 없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나는 당신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길 응원한다. 그런 날이 있었기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습관이었다. 어디까지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날에서 내가 실수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늘 뒤돌아보았다. 어제를 잘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고, 지난 시간에서 얼마나 열심히 걸었는지 마음을 다잡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보다는 오늘의 나 자신이었다. 이미 나아가 버린 시간에서 과거의 순간에 연연하게 되면 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는 없었다. 혹시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어느 순간에서 후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때의 작은 실수가 있어서 오늘의 단단한 당신이 있는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누구보다 참 잘 살아내고 있는 당신이기에, 오늘도 행복해지고 있다. 결혼하고 달라진 점이라면 식사 시간이 무척 즐거워졌다는 점이다. 혼자 지낼 때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즐겼었다. 혼자 살아도 먹는 것만큼은 예쁜 그릇에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엄마의 말을 잘 들었었다. 그래도 컴퓨터 모니터로 틀어놓은 영상을 바라보며 먹는 밥상은 가끔 퍽퍽하곤 했다. 간이 맛있게 잘 된 제육볶음을 혼자서만 먹기에는 아쉬울 때도 있었다. 혼자일 때와 다르게 남편과 함께하는 식탁은 포근하고 따뜻해서 혼자서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 먹었던 느낌과는 다르다. 밑반찬 하나에도 맛있다면서 반달론이 되어 웃는 남편이 있어서 밥을 먹는 시간이 작지만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동네에 과일과 야채를 함께 판매하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다. 우리 부부의 단골 매종이라서 반찬거리를 사러 남편과 함께 종종 들리곤 한다. 포슬포슬한 햇감자 몇 알과 두부, 시금치 한 단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 괜스레 뿌듯해진다. 달콤 짭짤하게 감자조림을 하고 들기름에 구운 두부와 먹을 양념장을 만들고 참기를 솔솔 뿌린 시금치 무침을 해서 저녁을 먹자며 둘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한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그 재료를 사서 꽤 괜찮은 맛이 나게끔 요리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일은 따뜻하게 완성된 음식들을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일상이다.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어설프게 배운 레시피로 만들어낸 반찬들을 남김없이 먹어주는 남편 덕분에 함께하는 식사가 늘 기다려진다.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서 먹었던 것과는 다르다. 한 끼의 식사에 담긴 서로를 향한 응원이 고스란히 느껴진 온기가 더없이 따뜻하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더 자주 식탁에 올린다. 남편은 조금 싱겁게 끓여진 찌개 한 숟갈에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며 다정한 웃음을 보낸다. 늘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넘어져서 무릎 언저리에 생채기가 나면 나를 업어서 괜찮다고 달래주는 남편이 있을 테고,
그가 잠시 길을 헤매고 있으면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내가 있을 것이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소담하고 따뜻한 식탁에 앉아서 밥 위에 각자 좋아하는 반찬을 올려주며 날마다 아껴주며 살아가고 싶다. 당신이라는 사람으로 오늘도 행복해지고 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기. 쓸쓸함과 먹먹함을 생각보다 자주 겪었던 탓에 불안함과 걱정을 무겁게 짊어진 채로 지내게 된다. 어떠한 감정도 반복되면 묻어지지 살아감에 대한 불안감도 묻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된다. 사람으로 가득 찬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막혀있는 도로 위에서 글자 가득한 책상 위에서 삶을 버틴다는 표현이 더 익숙한 당신일지도 모르겠다. 지쳤더라도 마음 한쪽이 답답하고 무거워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건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풍경을 바라보듯 멀리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그 안에서 삶이라는 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내야 한다. 이리저리 흔들려 보기도 하고 불안함에 밤을 지새워 보기도 하고 걱정으로 초조해도 하다가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해가 뜨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다 일정한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삶의 모양이 생각과는 다르게 작아 보인다면 아직 이른 시간일 뿐인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단정 지을 순간이 아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삶의 목표를 쉬이 저버릴 수는 없다. 당신의 가능성이 아직 너무 커다랗게 남아있으니. 글자 사랑. 시아버님의 서재는 나만의 작은 도서관이다. 한쪽 벽면 가득히 채워있는 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한다. 인문서적, 교양서적, 전공서적, 소설, 에세이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로 꽉 찬 그곳은 아버님의 애정이 어린 손길이 담긴 곳이다. 시댁에 가면 아버님은 서재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보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집으로 가져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 꽤 여러 번 책을 빌려서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님이 직접 추천해준 소설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잔잔하게 온기 어린 문체가 특징인 소설이었다. 서점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주인공의 내면적인 성장기를 닮은 줄거리였다. 늘 내가 읽고 싶은 것을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 책은 꼭 읽어보라고 주셨는지 생각했다. 아버님은 한 분야만 정해놓지 않고 여러 가지 분야를 섞어서 다독하신다. 어떠한 분야의 책에서도 다 느낄 게 있고 배울 점이 있다고 하셨던 말을 떠올리며 책을 천천히 눈과 마음에 담았다. 이 책을 주신 이유를 다 읽어갈 즈음 알 것 같았다. 단순히 재밌는 한 편의 이야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나를 향한 응원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글을 더 잘 쓰고 싶어 하고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의 글을 쓰고 싶어서 고민하는 나를 위한 마음이었다. 원고를 탈고하거나 책을 증세하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신다. 그럴 때면 나는 이런저런 고민들을 말하고 아버님은 또 내 고민에 대한 여러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 글자의 집합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나에게 새로운 집합의 형태나 내가 몰랐던 글자들의 다른 역할과 매력에 대해 알려주셨다. 시아버님과 며느리로의 단조롭고 형식적인 대화들이 아니라 책을 좋아하고 글을 아끼는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대화들을 나는 무척 좋아한다. 그 당시의 큰 고민은 오래도록 글을 쓰고 싶은데 가진 에피소드들을 다 써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은 안 되고 특징적이고 조금 더 자극적인 에피소드를 써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었다. 아버님은 그런 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책을 고심해서 골라주셨다. 그 책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자극적인 소재도 없고 누구나 어디서 한 번쯤 지나가 봤을 법한 흔한 배경이었다. 그래도 나는 책을 읽는 내내 소설 속 마을 어귀의 서점에 푹 빠져 있었다. 책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내용이 이렇게 재미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책을 다 읽고 아버님께 갖다 드리면서 그동안 혼자서 고민했던 것들의 해답을 조금은 찾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아버님은 다행이라며 웃어주셨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과 주인공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는 내용을 아버님께 메시지로 보냈다. 곧 긴 답장이 왔다. 아버님이 책에서 느꼈던 생각들과 소설의 다음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책의 후속 작품이 나왔다는 소개와 간략한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원한다면 후속작도 가져가서 읽어봐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글 때문에 찾아왔던 나의 사춘기가 끝이 났다. 소재가 떨어진다는 것은 작가에게 시한부의 삶과 다름없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다. 좋은 소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을 정도였다. 특별한 내용을 써야 한다는 나의 생각은 그렇게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편의 소설이고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 아니겠냐는 아버님의 말이 잔잔하게 떠올랐다.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느끼고 담는 것이 중요했다. 눈을 뜨면 시작되는 하루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글을 쓸 때도 굳이 눈에 띄는 다른 소재를 찾지 않아도 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무언가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됐었다. 일하고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함이다. 원고의 탈고가 곧 끝날 것 같다고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요즘은 많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내 말에 아버님은 다행이라며 웃으며 대답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이고
그 안에서 간간히 즐기는 취미생활이 있는 가장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냐는 아버님의 말에 나도 깊이 공감했다. 자신의 삶을 감사하게 느낄 수 있고 작은 일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다. 지금 그대로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주 휩싸인다. 주변에서도 모든 일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쉬운 결과에 대해서 노력 부족이나 게으름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봐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아무리 노력했어도 유난히 따라주지 않은 운을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달려가고 싶어도 환경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쉽사리 뛰어가기란 어렵다. 강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고 비가 내리면 젖어드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다. 인생에서 잠시 바람이 불었고 비가 내렸던 것뿐이다. 그게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니다. 무언가를 더 노력해야 한다거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생각은 조금 증발시켰으면 좋겠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당신의 노력 또한 얼마나 빛나도록 소중했는지 안다. 아쉬운 점에만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자신을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잘해야 한다고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가고 있는 방향 그대로면 된다. 당신의 모습 지금 그대로. 괜찮지 않은 날에 괜찮을 수 있도록. 몸 이곳저곳에 고장난 곳이 많아서 고등학생 때부터 정형외과를 자주 다녔어야 했다. 의사도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시작이었다. 살짝 휘어있는 각도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병이지만 나의 경우는 달랐다. S자로 척추가 휘어있는 두 군데의 각도가 각각 39도였다. 개인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진료를 추천했고 나는 대학병원에서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었다. 너무 심하게 휘어버린 허리였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을 들었다. 허리를 펼 방법은 수술이 유일했다. 척추 측만층의 수술은 디스크 수술과 다르게 척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철심을 박아서 인위적으로 일자를 만들어내는 아주 큰 수술이라고 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여러 병원들을 다니며 다양한 치료를 받게 해주셨다.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허리는 망가져 있었고 이미 목 디스크는 시작된 상태였다. 성인이 된 이후로도 정형외과에 자주 다닐 수밖에 없었다.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오른팔이 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물리치료도 병행했었다. 휘어버린 허리를 가지고서 반듯해 보이는 자세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역효과였는지
결국은 요추 디스크까지 오고 나서 나는 침대에 누워 엉엉 울어야 했다.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은 늘 있는 것이었고, 요추 디스크 때문에 오래 서 있게 되면 꼬리뼈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20대 초반 나에게 찾아온 통증들은 나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 보아도 해주는 말은 다 같았다. 절대 오래 서 있지 말 것. 무거운 물건은 들지 말 것.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듯한 행동은 하지 말 것. 견디기 힘들면 수술을 생각해 볼 것.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것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온 탓에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감스럽지만 내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지금의 나는 여전히 통증을 떨쳐내지 못했다. 늘 오른쪽 머리가 아픈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높은 구두를 신고 있으면 옥신거리는 통증을 참아내야 한다. 20대 초반의 나와 달라진 점이라면 그 통증들을 타인에게 굳이 티내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뿐이다. 아프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경력이 많다는 의사들도 내 허리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놀라워할 정도다. 그런 허리를 가지고 어떻게 멀쩡한 얼굴로 걸어다니냐고 묻곤 한다.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디스크 때문에 아파하듯이 마음의 통증이나 어딘가의 통증을 갖고서 참아내며 살아가고 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얼굴이라던가 별일 아니라는 듯 의연한 척하는 표정은 힘듦을 감추는 법만 더 많이 익혔다는 뜻이다. 그렇게 쉽게 괜찮아지지 않은 일이 더 많다. 치료 시기를 늦었다고 말하듯이 괜찮아질 수 있는 시기를 스쳐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다. 진통제에 의지하는 것도 몸에 미안해서 그냥 참게 되듯이 어느 정도의 힘듦까지는 그냥 눈 한 번 질끈 감고 참아낸다. 다 그렇게 아픔 한두 가지쯤은 안고 살아간다. 괜히 드러내놨다가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싶지가 않아서 혼자서 앓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을 느낀다.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한숨에 담긴 마음속 무게를 알고 있다. 기억의 편린에 담긴 쓰라림이 얼마나 따가운지도 알고 있다.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자주 지어졌으면 좋겠다. 괜찮지 않은 날이더라도 꿋꿋하게 그렇게. 걸음이 조금 고단할지라도 살아감에 있어서 책임져야 했던 것들은 더 선명해지고 고마움과 미안함의 경계는 모호해지는 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더 행복해졌으면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아내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다 갚고 싶어서 부지런히 노력하게 된다. 지켜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어렸던 날들보다 어쩌면 더 겁쟁이가 됐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절실하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지만 강인한 어깨로
단단히 메고 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안다. 걸음이 조금 고단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덕분에 당신이 빛날 것이라고 믿는다. 불안함을 불안해하지 않기를.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 자리 잡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더 아득한 기분이 든다. 문득 생겨나는 걱정들이 자꾸만 이어지듯이 커지는 탓이기도 하는데 그 걱정의 성장을 멈추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밖에 없다. 어떠한 고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각보다 괜찮아질 확률이 더 높다. 걱정한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고민들이 당신을 힘들게 괴롭힐지도 모른다. 어둠은 너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 듯이 고민은 당신을 암담하게 만들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걱정들과 두려움에 휩싸여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커다란 고민이고 거대한 두려움이라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파생시킨 여러 감정으로 잠식하기에는 꽤 예쁜 밤이다. 결국은 잘 이겨낼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은 좋은 꿈 꾸기를. 언제나 당신의 편.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머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경우가 덜어 있다. 어쩔 수 없지만 참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찾아온다. 누군가는 이런 것을 사회생활이라고 표현한다. 더 나아가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미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애써 참느라 고단한 날들을 지새우고 있는 당신에게 그래도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내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다. 혼자서 속으로 참아내고 앓느라 한쪽 가슴이 아파지지 않게 어떤 말이라도 해도 괜찮다고 무슨 모양이 당신이라도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이니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데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를 졸업한 박사님이 있었다. 의사로 삶을 살아가면서 늦은 나이에 새로 흥미를 붙인 글짓기라는 취미생활을 위해 나를 찾아왔었다.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였지만 적어온 글을 읽을 때 그의 눈은 20대의 소년 같았다. 의과대학 동문끼리 주최하는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권에 들지 못했다며 가져온 그의 원고는 한 편의 소설 같았다. 아픈 사람을 살려내는 직업의 선봉에 서 있는 대학병원 교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에게 작가로의 삶을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했다. 그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뭘 새로 해보겠느냐며 말하며 고개를 저었다. 의사들이 쓴 책이 나오는 것도 다 젊은 의사들이 하는 것이라 자신은 안 된다고 그랬다. 자비로 김연용 책 한 권을 내고 싶을 뿐이니 정식으로 작가 데뷔를 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말했다. 그를 붙잡고 설득했다. 기념용 책이어도 서점에서 책을 만나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딱 1년만 같이 고생해보자는 내 말에 그는 조금 고민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원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추가로 여러 편의 글을 쓰고 적어온 글들을 모두 모아서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는 원고를 만들어냈다. 원고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하는 퇴고 과정을 그는 묵묵하게 견뎌냈다. 나도 함께 읽으며 교정 교율과 윤문 작업을 도왔다. 오랜 경력의 신경외과 의사에서 신인 작가로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는 과정이었다. 남들과 다른 출간 기획서를 다시 기획하기 위해 며칠을 연구하고 의논했다. 원고와 출간 기획서가 완성되었고 그는 출판사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게 투고 메일을 보냈다. 며칠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출간 계약을 하자고 하는 출판사들이 나타났다고. 그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틈틈이 글쓰기에 도전한 결과였다. 그는 63세에 신인 작가 데뷔에 성공했다. 어떤 일이라도 시작이라는 것은 제법 설레고 그만큼 긴장되는 일이다. 그는 상기된 목소리로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큰애 나이가 35입니다. 나는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작가님 덕분에 다시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그날까지 또 한 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스승과 제자 말고 경쟁자로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50대에 갑자기 발병한 병세 때문에 큰 수술을 했었고 그 후유증으로 긴 우울증을 겪었었다. 긴 터널의 끝 무렵에 나를 만났던 것이고 이제야 터널 밖으로 걸어 나온 것처럼 보였다. 단순히 글을 쓰는 법을 알려주고 기획하는 것을 함께하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이뤄낸 기분이었다. 유난히 그의 원고에는 애정이 갔고 꼭 출간 계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아마 우리 아버지 연배의 남자들에게 나오는 특유의 아쉬움이 담긴 분위기 때문이었다. 평생 가정을 위해서 일하느라 나이가 들어버린 중장년의 가정이 갖고 있는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해 보이는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도 도전을 주저하게 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 중에서도 나이라는 벽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먼저 살아본 연장자가 아직 그 나이는 무엇이라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라는 말이 그다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나는 수강생이었던 그에게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언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 의구심이 들면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내면 된다. 할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을 해냈다는 결과로 만들면서 우리는 살아낸다. 해내지 못할 일은 없고 해보기에 늦은 때는 없다. 자신에게 의문이 든다면 다시 자신에게 답해줄 때이다. 할 수 있다고. 엄마. 모든 모녀 관계가 그러하듯 나에게도 엄마는 누구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결혼식 때 온 친구들이 신부인 나보다도 너무 예뻐서 놀랐다고 할 정도로 엄마는 참 예쁜 사람이다. 아빠는 엄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엄마는 말수도 워낙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정하고 똑똑한 아빠가 아주 좋았던 모양이다. 20살 대학교 새내기 시절부터 7년을 아빠와 쭉 연애해왔었다. 태어나서 만난 남자라고는 아빠밖에 없는 게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고 웃는 그녀는 꽤 사랑꾼이다. 검정 긴 머리의 아가씨가 이제는 단발머리의 중년 여인이 되었다. 여전히 겁도 많고 친구보다 아빠가 좋다며 아빠밖에 모르고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다이어리에 적어두는 소녀 같은 엄마이다. 엄마의 취미생활이었던 서예는 이제 더욱 발전해서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있다. 조용한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하는 그녀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글자 환액을 긋는 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엄마가 내 어린 시절을 사진으로 열심히 담아두었듯이 나도 글자로 엄마의 사랑스러운 점들을 담아두곤 한다. 문득 한 번씩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지는 날에 사진을 꺼내보듯이 엄마의 작은 습관이나 나에게 해줬던 응원의 말이 적힌 공책을 꺼내 읽는다. 엄마는 전화를 할 때면 남편의 안부를 먼저 묻는다. 엄마도 결혼을 하고 나서 외할머니께서 전화를 해서는 아빠 안부를 먼저 묻고 챙겼다곤 한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며 엄마는 웃음을 지었다. 내가 왜 그런 것이냐고 묻자 너도 딸 낳아서 결혼시켜봐. 사위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너도 알 거야 라며 웃었다. 장모님이 된 엄마는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종종 사위의 건강을 걱정하고 사위가 좋아한다고 하는 사골을 종일 끓여다가 가져다 주신다. 우리 박서방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부모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엄마에게 더없이 큰 기쁨인 것 같았다. 남편과 내가 함께 준비하는 저녁 식사 메뉴를 종종 궁금해하시고 박서방의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제를 챙겨주신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엄마는 방으로 들어와 내 손을 한참이나 잡고서 나란히 누워 있었다. 엄마는 아빠와 나, 내 동생에게만 수다쟁이다. 새로 읽은 책, 아빠랑 봤던 영화,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아진 노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문득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우리 딸이랑 나란히 누워서 시시콜콜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아. 아직도 엄마 눈에는 네가 빨간색 드레스를 가장 좋아했던 꼬마 아가씨로 보이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니까 신기하고 그래. 우리 딸이 이만큼이나 컸구나 싶어. 엄마가 이미 살아온 시간들을 너도 살아가겠지. 쉽지 않을 거고 힘든 만큼 행복할 거야. 엄마처럼 운이 좋으면 너 같은 딸도 낳을 수 있겠지.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잘 커준 든든한 우리 딸.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다. 그 품이 포근해서 눈물이 나왔다. 엄마는 나와 내 동생을 낳았던 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말하신다. 나에게 나중에 아이를 갖거든 꼭 나 같은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다.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것을 나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그녀의 말이
나에게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는 엄마의 손은 어렸을 때 밤마다 어루만져 주시던 그 손길 그대로였고 나는 스르르 잠들었다. 내가 유부녀가 됐어도 엄마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애처럼 보일 것이다. 외할머니가 나보다 엄마를 더 챙겨주고 싶어 하듯이 모든 엄마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늘 아이라는 존재로 남아있다. 나도 엄마만큼의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하듯이 조금 더 내 곁에서 오래 살기를 조마조마하며 지낼지도 모른다. 엄마의 딸이 다시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 어느 날 빈자리가 된 엄마의 자리를 보면서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컸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엄마에게 받았던 마음이 감사하고 또 사무치게 그리워서 자신의 아이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주면서 살아간다. 엄마도 엄마로서의 삶이 끝나고 나도 언젠가 내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이 끝나게 된다면 꼭 다시 한번 태어나고 싶다. 그때는 엄마랑 딸로 말고 자매로 만났으면 좋겠다. 누구 한 명이 오래도록 헤어지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같이 나이 들어가고 같이 더 오래 지낼 수 있게. 글의 시작, 길의 시작. 글을 쓸 때 첫 시작이 가장 어렵다. 첫 문장만 나오면 그 다음 문장들은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들어갈 글자들을 고르는 것은 꽤 머리 아픈 일이다.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어떤 내용을 쓸 건지를 정해봐도 소용이 없다. 글의 개요표를 써보고 초고를 미리 써본다고 해도 책에 들어갈 첫 원고의 첫 줄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처음 한 줄이 너무 어려워서 노트북을 켜놓고 몇 분이고 가만히 앉아있던 적도 많다. 뭔가 근사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세련된 문장을 써야 할 것 같았다. 멋진 문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넘어 강박까지 돼버린 지경이었다. 원고를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작가는 출판사와 약속한 날짜까지 원고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언제까지고 모니터만 멀뚱히 바라본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문장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글만 쓰려고 하면 첫 문장 때문에 3, 40분씩 고민하는 버릇을 고쳐야 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떠올렸다. 여전히 도입부가 내 성에 찬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다음 줄을 쓰고 다시 다음 줄을 써내려갔다. 수십 차례의 다음을 이어가고 다시 이어가면 한 편의 글이 완성되어 있었다. 별로인 것 같았던 시작 부분도 막상 완성된 한 편의 글로 보니 썩 괜찮았다. 대단히 화려하고 시시거구가 예쁜 문장은 아니었지만 시작으로 하게 하는 담백하고 꾸밈 없어서 매력 있었다. 사실 나는 꼭 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에서 시작을 망설여하는 편이다. 막상 하고 나면 곧잘하는 편인데 처음이라는 계단을 오르는 걸 유난히 어려워한다. 글을 쓰면서 나오는 버릇들이 전부 내가 살아가는 습관과 닮아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정해놔야 하고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야만 시작한다.
그래서 시작이 항상 느렸고 유감스럽게도 내 예측은 틀릴 때가 빈번했다. 글을 쓸 때처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일단 시작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느라 가만히 고민하는 것은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었다. 가다가 예상치 못했던 길이 나오더라도 그 길을 걸어내면 된다. 이 길의 끝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직접 가서 알아봐도 충분하다.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당신을 믿고 내딛어봤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길은 잘 다듬어져 있을 것이고 예상보다 결과가 더 좋은 일이 많을 테니까. 우리의 시간이 녹슬지 않게 감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시간이 지나도 세상의 따뜻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작가로서 나의 작은 꿈이다. 아무리 강철이라고 해도 비를 맞고 시간이 흐르면 녹쓰는 법이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도 시간이 흘러서 녹이 슬게 될까봐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지하철에서 바라보는 주황빛의 노을과 한강을 따라 걸어가며 느껴지는 특유의 한적함과 남편과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으며 하루의 마무리를 행복해하던 시간을 기억한다. 마음에 가뭄이 들지 않게 올해 따뜻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불안함을 의연함으로 남편과 쉬는 날이면 오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란히 누워있고 난다. 잔잔하면서도 부드러운 노래가 가득한 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포근한 침대에 누워있는 게 휴일의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 둘 사이에 꼭 붙어있는 강아지 크리미의 소근소근 들려오는 숨소리가 더없이 포근한 시간을 만들어준다. 글을 쓰는 직업이라는 것은 옆 사람에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직종이다.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해야 하는 원고가 있으면 그것에만 매달려서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하는 일이다. 갑자기 더 이상 독자들에게 글이 읽히지 못하게 될까봐 늘 불안한 사람이 나였다. 남편은 나와 반대로 불안함을 의연함으로 넘기는 사람이다. 나는 남편의 그런 점을 참 좋아한다. 내가 초조해하고 있을 때마다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해준다. 요약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내 팔을 꽉 쥐어준다. 눈물이 많고 잘 상처받고 걱정도 쓸데없이 많은 나에게 남편은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다. 남편은 내 책을 내주는 출판사 대표님이기도 하는데 사실 가장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이다. 책이 태어난 순간부터 쭉 쉴 수 없는 게 출판사 업무이다. 가장 좋은 종이로 제일 예쁜 책을 만들어낸다. 책이 나왔다고 업무가 마감되는 게 아니다. 독자님들의 반응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그것에 따른 마케팅을 준비해서 다시금 시작해야 한다. 사실 그가 밤에 잠에 잘 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입 이곳저곳에 구내염이 생길 정도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나에게 늘 걱정 없는 척 연기를 한다. 나에게 장난으로라도 나쁜 소리를 하지 않는 그는 아마 많이 힘들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남편이자 동료인 그는 내 걱정까지도 가져가주고 싶어 한다. 티는 안 냈지만 지쳐있는 그를 볼 때면 괜히 내가 많이 마음이 아파진다. 부부가 되면 힘들어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슬픈 일이라고 한다. 서로 내색하지는 않아도 기특하게 여기고 안타까워도 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게 부부라는 걸 느끼고 있다.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부주의하게 뛰어가다가 여러 번 넘어졌었다. 그럴 때면 그가 별일 아닌 거라고 툭툭 털고 다시 천천히 가면 된다고 일으켜준다. 그 손이 참 따뜻해서 나를 품어주는 어깨가 아주 커다래서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달려나가 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주위에는 아름다움이 함께하기를. 사랑이 단단해질 때 결혼식을 올렸다.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결혼 준비라는 것은 꽤 신경 쓰이는 게 많은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다툰 한 번 없이 무난하게 결혼식 당일까지 올 수 있었다. 문제는 결혼식 날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긴장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미리 맞춰놓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실감났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인정받은 자리임이 더 깊이 다가왔다. 드레스숍 원장님이 내가 고른 티아라를 머리에 씌워주고 면사표를 머리에 꽂아줬다. 신부대기실로 가는 길목부터 오늘 하루 전부를 눈에 담아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다. 평생토록 기억할 오늘이라는 날을 빠짐없이 기억으로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는 정말로 눈물이 많다.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영화만 봐도 펑펑 눈물을 쏟고 난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늘은 울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가정을 이룩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떨림이 줄어들었고 차분해졌다. 나의 부모님과 시부모님, 내 하나뿐인 동생, 내 언니가 되어준 시누이, 친지들, 친구들 모두에게 나와 남편 둘이서 잘 살아내겠다는 든든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했다. 날마다 보던 애인인데 부토니아를 꽂고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나의 남편이었다. 우리 둘이서 직접 작성한 혼인서약서를 읽었다. 언제나 사랑하겠다는 의미에는 힘든 순간이 오면 현명하게 잘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걱정 없는 삶은 없겠지만 걱정이 있더라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야겠다는 약속이었다. 마주본 그의 얼굴에서 사랑이 느껴졌다. 내가 할머니가 되는 모습을, 그가 할아버지가 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봐줄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었다.
예식 도우미분들은 울지 말라면서 절대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입장하는 순간에도 아빠와 눈을 맞추고 들어갔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에도 엄마, 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울지 않고 편안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용감한 신부가 되고 싶었다. 그동안은 아빠 엄마의 딸로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나도 엄마처럼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주저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옆에 있는 내 남편과 엄마, 아빠, 시아버지, 시어머니, 동생, 언니를 고개를 돌려 지그시 바라보았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었다. 혼자서 괜히 의기소침해지는 날이면 부둥켜 안아줄 사랑이 단단히 내 곁에 있었다.